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늘푸른 요양원은 아침마다 은은한 햇살이 복도를 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김수님 할머니는 올해 70이 넘으셨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 입소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시고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시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실 때면 그 눈빛이 묘하게 멍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응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방은 요양원 2층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할머니만의 소중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자개장이 놓여 있고 그 위로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님 할머니와 다정한 미소를 띤 남편, 그리고 앳된 얼굴의 아들이 보였죠. 간호사들은 수님 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떼를 쓰는 일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다만 가끔씩 엉뚱한 말을 하시거나 오래된 옛 이야기를 시작하시다가도 갑자기 멈추시는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수님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빠질 수 없는 일과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KBS 1일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거였죠. 다른 어르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할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드라마에 서울의 옛 골목길이나 시장 풍경이 나올 때면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지는 듯 했어요. 마치 그 화면 속 풍경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호사 박미영 씨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요양원의 일상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수님 할머니의 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홀로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잊었나? 아니, 잊어야 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밤마다 이 말을 되뇌며 무언가와 싸우고 계셨어요. 자개장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끔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셨죠. 그럴 때면 할머니의 입가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수님 할머니는 가끔 밤중에 일어나 자개장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시곤 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치매 환자의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수님 할머니가 품고 있는 그 비밀은 곧 한 사람의 등장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늘푸른 요양원에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부임하게 되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강민준, 올해 38살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민주는 첫 출근날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른 사회복지사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예리했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유난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민준이 왜 이렇게 세심한지 궁금해했지만 그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지금은 평범한 사회복지사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군을 떠나게 되었지만 타고난 예리함과 분석력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까지 말이죠. 민준이 요양원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르신들과 좀 더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르신들의 방을 일일이 방문하며 개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님 할머니의 방을 방문한 것은 민준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서울의 옛 시장 풍경이 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유난히 집중해서 보고 계셨죠. 민준이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로운 사회복지사 강민준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서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도 맑았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방안을 자연스럽게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 정성스럽게 관리된 화분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낡은 자개장 서랍 틈새로 삐져나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민주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꺼내 보았죠.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님 할머니가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도 민준이 과거 기무사에서 봤던 북한 고위급 인사와 닮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아, 그건 옛날 친구예요. 오래된 사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할머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준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포착되었어요. 민준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일단 사진을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왠지 모를 위화감에 사로잡힌 민주는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며칠 후 민주는 다시 수님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보여주신 남산타워 사진 말인데요. 그분이 정말 친구분이셨나요? 왠지 특별해 보이시던데. 민준의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왜 그런 걸 자꾸 묻나요?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인데. 할머니는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개장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찾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다른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민준이 그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혹시 제가 실례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일은 기억하기 싫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 찍어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컴퓨터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과거 난파 간첩 사건과 연루되었던 인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형, 눈매, 심지어 특유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어요. 수님 할머니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사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행동,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의 정체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계셔.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님 할머니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민주는 더욱 주의 깊게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님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주는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수님 할머니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먼저 민주는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습니다. 요양원 기록에 따르면 할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동네였어요. 민주는 주말을 이용해 그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성북구의 그 동네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곳곳에서 옛 서울의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민주는 동네 어른들에게 수님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김수님 할머니요? 아, 그분 참 오래 사셨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란 분이에요. 동네 슈퍼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다면 왜 북한 인사와 찍은 듯한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주는 동네를 좀 더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고물상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사시는 김수님 할머니 아시나요? 고물상 주인 박영감은 민준의 질문에 잠시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수님? 아, 그 양반. 내 친척이지. 왜 그 양반을 찾나? 민주는 자신이 요양원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며 할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박영감은 그제야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님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 남편도 착한 사람이었고 아들도 잘 키웠어. 박영감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미묘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오랜 정보 분석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한 20년 전쯤 됐나?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가셨어. 박영감은 대답하면서도 자꾸 시선을 피했어요. 민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인사를 나눈 후 고물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온 민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예요, 민준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 사투리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계셨거든요. 접선, 임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헛소리 중에 섞여 나오는 단어들이었어요. 민주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접선이라는 단어는 정보기관에서나 쓰이는 전문 용어였어요. 민주는 급하게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침대로 옮기는 동안 민주는 할머니의 침대 밑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새마을 운동 배지가 박힌 손거울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거울을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해 보니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의 심장. 이 문구를 본 순간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것은 과거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암호 문구 중 하나였거든요. 민준이 기무사에서 근무할 때 봤던 기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문구였습니다. 민준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수님 할머니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과거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70대 할머니가 정말로 북한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거 남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주는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침해가 아닌 장기적인 위장 침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때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이 사건의 실체를 직접 파헤치기로 한 거예요. 만약 정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면 전문가인 자신이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어요. 가끔씩 중얼거리는 말들 중에서 민주는 더 많은 단서들을 포착했습니다. 남산, 신호, 기다림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민주는 할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수님 할머니는 과연 누구일까? 정말로 북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무고한 피해자일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더욱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그 시간에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커튼을 특정한 패턴으로 여닫는 행동을 반복했거든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무료함을 달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뭔가 의도적인 신호처럼 보였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방 창문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요양원 맞은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도 자꾸 요양원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주는 확신했어요. 할머니와 그 남자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요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망원경을 가져와서 그 남자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요양원 3층, 정확히 수님 할머니의 방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화분을 움직이거나 커튼을 조작할 때마다 그도 특정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신문을 접었다 펼쳤다 하거나 모자를 벗었다 쓰는 행동들이었죠. 이건 분명히 신호를 주고받는 거야.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식의 원거리 신호 교환은 정보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절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공원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민준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민주는 더 일찍 공원에 도착해서 숨어서 기다렸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어김없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공원을 떠나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어요. 지하철에 탄 남자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다니더니 한 작은 중국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중국집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남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들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했지만 각도상 불가능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수님 할머니와 똑같은 새마을 운동 배지가 박힌 손거울이었거든요. 남자는 그 거울을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수님 할머니는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급하게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수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간호사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할머니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할머니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할머니의 방을 조사했어요.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자개장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평소 할머니가 아끼던 화분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창문 밑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북한식 표현이 섞여 있었어요. 동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납시다. 민주는 이 쪽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수님 할머니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과 연결된 누군가였고 지금도 활동 중인 상태였던 거예요. 민주는 즉시 과거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인 신고를 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요양원에 남아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수님 할머니가 요양원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나가기 직전에 보인 행동이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며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완전히 훈련받은 요원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속았구나. 민주는 자신의 안일함을 자책했어요. 수님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치매라는 완벽한 위장막 뒤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말이죠. 이제 민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수님 할머니를 찾아내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민주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신고보다는 직접 수님 할머니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만약 잘못 신고했다가 무고한 할머니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아직 확실한 물증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는 우선 할머니가 자주 언급했던 장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산, 명동, 그리고 성북구 동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성북구였어요. 할머니의 옛집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른 아침 민주는 다시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물상 박영감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박영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게 앞에 잠시 외출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민주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박영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박영감의 행적을 물어보니 새벽부터 급하게 어디론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영감이 그렇게 일찍 나간 적은 처음 봐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슈퍼 사장님의 말을 듣고 민주는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수님 할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민주는 박영감의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물상 뒤편에는 작은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곳이 박영감의 집이었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민준의 눈에 띄었습니다. 화분들이 특이한 배열로 놓여 있었거든요. 크기 순서도 아니고 색깔 순서도 아닌 뭔가 의도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 패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준이 뒤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박영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박영감님. 수님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실종되어서 혹시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해서요. 박영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님이가 실종됐다고? 네,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할머니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나 만나던 사람이 있나요? 박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민준을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네, 정말 사회복지사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왜 그러세요? 수님이를 찾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거든. 박영감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민주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이라서요. 할머니들이 실종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박영감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이미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미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지만 그 사이에 몇 년간 사라진 적이 있어. 북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거야. 박영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어요. 북쪽이라니, 북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1970년대 후반이었나. 순이미가 갑자기 사라졌어.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3년 후에 갑자기 돌아왔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이야. 민주는 숨을 죽이고 박영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후의 순이미는 예전과 달랐어.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취향까지도 바뀌었지. 하지만 가족들은 너무 기뻐서 그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럼 지금의 순임 할머니는 진짜 순이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북쪽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야. 박영감의 말을 듣고 민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순임 할머니는 북한에서 파견된 대체 요원이거나 아니면 세뇌당에 돌아온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순이미가 돌아온 후에도 평범하게 살았거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었어. 박영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순임 할머니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 특별한 날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런 행동이 더 자주 보였다는 것까지. 박영감님, 혹시 할머니가 갈 만한 곳을 아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같은. 박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남산이야. 순이미가 자주 남산 얘기를 했어. 특히 엔서울타워 근처에 있는 오래된 정자 말이야. 민주는 즉시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순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요? 남산에 도착한 민주는 엔서울타워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정자라고 했으니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헤매던 중 민주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정자 안에는 순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요양원에서 보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도, 날카로운 눈빛도, 심지어 표정까지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맞은편에는 민준이 공원에서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남자는 무언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약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옷 속에 조심스럽게 감췄어요. 그리고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자를 따라갈 것인가. 결국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순임 할머니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민준의 예상과 달리 요양원 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산의 반대편으로 내려가더니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환승하는 것도 마치 매일 이용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내린 곳은 을지로 3가역이었습니다. 을지로의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간 할머니를 따라가던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재빨리 상점 진열창 앞에 서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할머니는 그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건물 맞은편에서 할머니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약 30분 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두 사람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에게 건넨 것은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남산에서 받았던 작은 봉투를 그 여자에게 건넸어요. 이건 완전한 조직 활동이야.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말이죠.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민주는 다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명동 쪽으로 향했어요. 명동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낡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관? 민주는 의아했어요. 할머니가 사진관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민주는 사진관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작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후 그 사진관으로 가봤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오신 할머니가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진관 주인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고객의 사생활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보호자예요. 치매가 있으셔서. 민준의 말에 사진관 주인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들을 복원해달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기법으로 복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기법이요? 네,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요.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사진 속 숨겨진 정보라니 이것은 분명히 암호화된 메시지나 좌표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어떤 사진이었는지.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민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명동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한 할머니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민준도 따라 들어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호텔 커피숍의 소음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할머니에게 건넨 것은 여권이었거든요. 여권? 할머니가 여권을 받다니. 민주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활동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일 수도 있었거든요. 수님 할머니는 과연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민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는 호텔에서 나온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신고하기에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게다가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무고한 할머니만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단 과거 기무사 동료인 이정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지금 국정원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믿을 만한 친구였고 무엇보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였어요. 정호야, 나야. 민준이. 지금 시간 있어? 민준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곤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야. 정호는 민준의 진지한 어조를 알아챘는지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홍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주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호에게 설명했어요. 수님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사진 속 인물, 공원에서의 신호 교환, 그리고 오늘 목격한 일련의 만남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여권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내가 묘사한 행동 패턴들은 전형적인 공작원의 그것이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70대 할머니가 정말 북한 공작원일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나이 많은 요원일수록 더 위험해. 오랜 경험과 완벽한 위장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 쪽에서도 이상한 정보를 포착했어. 1970년대에 납북된 후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는 대체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였어.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영감이 말했던 수님 할머니의 과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였거든요. 그럼 수님 할머니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 특히 치매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이용했다면 더욱 그래. 정호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준아, 이 일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게 좋겠어. 혼자서는 위험해.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만약 잘못 판단했다면 할머니가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루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직접 할머니를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어. 위험해, 민준아. 상대가 정말 공작원이라면. 알아. 하지만 나도 전문가였잖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게. 결국 정호는 민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대신 24시간 후에 반드시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간호사장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주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방안을 꼼꼼히 뒤지던 중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열어보니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낙서 같아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암호로 보였어요. 과거 기무사에서 봤던 암호 체계와 유사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민주는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정호에게 보여줘서 분석을 의뢰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민준이 뒤돌아보니 수님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치매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아, 할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모두들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디 갔다 왔다고요? 저는 여기 있었는데. 제가 어디 간 적 있나요? 할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정말로 치매 환자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미세한 경계심을 포착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오후부터 계속 안 계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의 옷차림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신발 밑창에 남산의 특유한 붉은 흙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할머니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할머니, 그동안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돌아오셨으니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씨. 그런데 제 방에서 뭘 찾고 계셨다고요? 할머니의 질문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안 계셔서 혹시 메모나 연락처 같은 게 있나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수고하셨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민준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방을 나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할머니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첩의 암호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위험해. 상대방이 너를 의심하고 있어. 알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 다중인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해. 민준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요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야간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식적인 신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직원들에게는 서류 정리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부터 할머니의 방 주변을 조심스럽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경 민준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서 할머니의 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작은 무전기였어요. 할머니는 무전기를 켜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 사투리가 섞인 말투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무전기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할머니 옷이 아니라 검은색 운동복이었어요. 민주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올 것 같았거든요. 과연 몇 분 후 할머니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살펴보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할머니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 보던 느릿느릿한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훈련받은 요원처럼 민첩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의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중 한 창고 앞에서 멈췄어요.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자물쇠를 열어버렸습니다. 자물쇠 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곧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왔습니다. 민준이 공원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요양원 지하 창고에 숨어 있을 수 있었는지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동무, 정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확실히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놈이 의심하고 있소. 아마 전직 정보기관 출신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민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숙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언제 떠나겠습니까? 내일 새벽 5시에 인천항에서 만나자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내일 새벽에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인천항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국외 탈출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동무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소. 남자의 말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5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소. 50년?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970년대에 납북된 후 대체 요원으로 파견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임무만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받을 자료가 매우 중요하오. 어떤 자료입니까? 군사기밀이요. 남조선의 최신 방위 체계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었거든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주는 즉시 정호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정호야, 응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새벽 3시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수님 할머니가 내일 새벽 5시에 인천항에서 국가기밀을 넘기고 탈출할 예정이야. 정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 국정원에 신고할게. 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자칫하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 민주는 새벽까지 요양원에 남아서 할머니의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혹시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정호에게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할머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을 나가기 전에 민준이 있는 사무실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을 떠난 후 민준은 즉시 정호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떠났어. 인천항으로 향하는 것 같아. 알겠어. 우리 팀이 이미 인천항에서 대기하고 있어. 너는 절대 따라오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추적해온 것은 자신이었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은 정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수님 할머니의 마지막 임무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5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새벽 5시 인천항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천항 근처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항만 건물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국정원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띄지 않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항만 노동자처럼, 어떤 이는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5시 10분경 수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차림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걸음걸이부터 주변을 살피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훈련받은 요원의 그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지정된 장소인 3번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민준이 처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동무 고생 많았소. 정장 남자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확실히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마침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로 50년간의 긴 잠복 생활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 남자는 할머니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것이 마지막 지령입니다. 본국으로 가는 배는 6시에 출발하오.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군부의 최신 정보가 모두 들어있소. 50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의 집대성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50년 동안 수집한 군사기밀이 바로 저 작은 USB 안에 들어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준이 숨어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설마 들켰나 싶었지만 할머니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무, 혹시 미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장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소. 다만 그 사회복지사놈이 의심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하오. 그럼 빨리 떠나는 게 좋겠소. 두 사람이 부두 끝쪽으로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국정원이다. 움직이지 마. 정호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와 정장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동무, 계획이 발각되었소. 정장 남자가 외쳤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벌써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요. 할머니는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어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니. 뒤로 물러서시오. 이 USB는 반드시 본국에 전달되어야 하오. 할머니의 외침에
국정원 요원들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정우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김수님 씨, 아니 동무.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이름은 김수님이 아니오. 내 진짜 이름은 리명숙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1973년 나는 진짜 김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왔소. 50년간 완벽하게 위장하며 임무를 수행해 왔지요. 리명숙 할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소. 하지만 점점 중요한 임무들이 주어졌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완벽한 남조선 사람으로 살아왔소.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보여줬던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었소. 할머니가 갑자기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 씨, 당신과의 대화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소.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인간이었어요.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의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끝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정우가 다시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동무들. 하지만 마지막 임무만큼은 완수해야 하오. 할머니는 갑자기 USB를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50년간의 임무, 이것으로 끝이요. 안 돼요, 할머니.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총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재빨리 다가가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습니다. 기절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격수가 할머니의 손목을 정확히 맞춰서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병원에서 깨어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준 씨, 할머니,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것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북한 억양이 없었어요. 50년간 연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50년간 이어진 거대한 비밀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수님 할머니의 방에는 새로운 어르신이 입주하셨고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준만은 여전히 그날의 일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리명숙, 아니 김수님 할머니는 현재 국정원의 보호 관찰 하에 있었습니다. 50년간의 잠복 생활과 나이를 고려해서 특별한 처우를 받고 있었어요. 정기적인 심리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민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따뜻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민준 씨, 고마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관심을 가져주신 분은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50년간 가짜 정체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 무게감을 민주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덕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전 요양원에서 보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연기하는 것을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확신한 건 사진을 보고 나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첫 만남부터였던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요양원에서 보여주신 따뜻함이나 친절함. 그것도 연기였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인 진짜 감정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제 민주는 다시 늘푸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정우는 이 사건으로 승진했고 민준에게 국정원 근무를 권유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의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날 저녁 민준은 요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님 할머니 사건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민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의 비밀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새로운 여정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민주는 다른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혹시 또 다른 비밀을 가진 분이 계실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미소를 짓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어떤 과거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늘푸른 요양원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민주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다.